자, 여러분, 오늘은 투약독기의 5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코와 좌약에 국소적으로 투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코약을 투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보실게요. 자, 먼저 코약을 투여하기 전에 코를 몇 번 풀게 하여서 비강, 코 안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해줍니다. 코약뿐만 아니라 전 시간에 배웠던 눈약이라든지 귀약을 투여하시기 전에도 이물질 제거 후에 약을 투여하셔야 된다라는 공통사항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체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코약을 투여할 때 체위는 지금 교과서에서는 앙화위로 눕히고 베개를 어깨 밑에 개어주어 머리가 침대에 닿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머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베개 반듯하게, 앙화위는 반듯하게 눕는 자세이고요. 자, 머리 뒤에 지금 베개를 개어줬어요. 그리고 머리가 뒤쪽으로 넘어와 있는 자세입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그래서 코약을 투여할 때는 누워도 되고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앉으되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머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약 투여하실 때 체위는 머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약을 다 넣을 때까지 삼키지 말라고 환자에게 일러줍니다. 약물이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때 꿀꺽 삼키면 안 되고 삼키지 않도록 투여 전에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적기를 비강 바로 위에 오게 하여,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있는 게 이제 약물 투여하는 점적기죠. 자, 점적기를 비강 바로 위에 오게 하여 지시된 양의 약을 사골은 우리 코에 있는 뼈를 얘기해요. 사골동이라고 보이시죠? 자, 사골의 중요한 부분이죠. 상비각계 위코 선반 중앙을 향해 점적한다. 해부학적인 위치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실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코에 있는 3개의 선반이 존재를 해요. 3개의 선반. 그래서 이거를 비각계라고도 하는데 3개의 선반이라고도 해요. 비각계, 코선반이라고 하는데, 자, 옆에서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안쪽에서 보시면 여기 동글동글 보이시죠? 이게 코 선반이에요. 비갑계라고 하는데, 자, 이게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존재를 하고, 아래에 있는 걸 하비갑계, 중간에 있는 거는 중비갑계,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건 상비갑계예요. 그러니까 코 가장 안쪽에 있는 걸 상비갑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반이라고 해서 위코 선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비각계 위코 선반 중앙에 점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드리면 되냐면, 코의 가장 안쪽 중앙을 향해서 점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해부학 위치에 따라서 상비각계 중앙, 위코선반 중앙에 점적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상비각계고, 상비각계 중앙, 그러니까 코 가장 안쪽에다가 우리가 점적을 하는 거니까, 여기 옆에 또 그림을 보시면 여기죠. 여기 상비각계 중앙에다가 이렇게 투약을 해야 코 안쪽까지 약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점적기는요, 코 바로 위에서 하셔야 되겠고, 이 점적기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점적기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닿게 되면 재채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적기는 코 바로 위쪽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약물이 비강접으로 떨어지면, 안쪽으로 떨어지면, 자, 코로 숨을 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코로 숨을 쉬면 안 되죠. 코로는 지금 약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투약하기 전에 약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입으로 숨을 쉬셔야 돼요. 라고 하고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투약하고 나서 바로 일어서면 안 되고요. 투약 후 5에서 10분간 머리를 낮게 하는 자세로 있게 한다. 머리를 낮게 하는 자세. 처음에 넣었던 이 자세 있잖아요. 머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유지를 합니다. 5에서 10분 정도. 그래야지만 약물이 안쪽까지 충분하게 들어가서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하겠죠? 밑으로 쑥 중력에 의해서 내려와 버려서 약물이 제대로 투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약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뒤로 젖힌 자세에서 5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약물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머리를 낮게 하는 자세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만약
만약 약이 목으로 흘러내려 쓴맛이 느껴지게 되면은요, 이 약물을 뱉어내도록 또 교육을 하셔야 되겠고, 자, 코약 투여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코약 투여의 목적 보시면, 자, 방부제 및 마취제를 국소적으로 투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 방부제를 헷갈려 하시거든요. 방부제가 뭐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등을 죽이거나 번식 못하게 하는 그런 약을 통틀어서 방부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균, 곰팡이, 에 쓰이는 뭐 이런 약들이라든지 마취제를 국소적으로 투여를 하고, 자극이나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코약을 투여하고요. 우리는 코에서는 코피가 자주 나죠. 그래서 이 코피, 비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코약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설명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코약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2개를 뽑아드리면 요 체위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를 뒤로 젖혀주는 자세. 그 다음에 어디 부위에다가 약물을 떨어뜨리냐. 자, 상비각계, 미코선반, 중앙 요 정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여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 5에서 10분간 머리를 낮게 하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좌약을 배우실 건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좌약 종류가 2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좌약에서 직장에 투여하는 좌약과 질 좌약 2가지를 배우실 거고, 먼저 이제 좌약의 정의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좌약은 젤라틴과 같은 단단한 약재로, 채강이라고 하면은 몸체자잖아요. 몸 안쪽에 삽입하여 체온으로 용해는 녹는다. 체온에 의해 이 약물이 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녹아서 몸속에 흡수되도록 만든 약재를 좌약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자, 좌약 보관 방법이 나왔죠. 이 부분 여러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기본간호에서도 나왔지만 기초간호, 양리에서도 나오는 중복 내용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좌약 보관 방법은 어떻게 돼요? 좌약은 기본적으로 실온 보관이 원칙입니다. 실온에 보관을 해요. 그런데 날이 너무 뜨거워지는 여름 같은 경우는 실온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약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같이 뜨거울 때, 실온의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는 냉동이나 냉장 보관을 합니다. 냉동이나 냉장 보관을 하는데, 자, 냉장 보관을 했으면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실온에 놓아 두었다가 투약한다. 여러분 입장에서 좀 쉽게 얘기 드리면 해동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꽁꽁 얼어있는 음식물 이렇게 뭔가 먹을 때 해동해서 먹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을 했으면 얘를 해동을 한 다음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원래 자약은 실온 보관인데, 실온의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을 했다가, 이 냉장 보관했던 약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바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투약하기 전에 미리 꺼내 놓으셔가지고 해동시켜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좀 잘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직장 자약. 자, 직장 자약과 질 자약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직장 자약을 좀 볼게요. 자, 직장 자약 삽입을 할 때 체위 많이 물어봐요. 자, 직장 자약을 삽입을 할 때 체위는요, 심즈 체위라고 하는 거. 과거에는 얘를 심스 체위라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심즈 체위라고도 하고, 얘를 반 엎드린 자세라고도 해요. 반 엎드린 자세라고도 하고, 측와위라고도 하는 요 그림에서 보이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심즈 체위를 하셔야지만 이 동고, 항문 노출이 되는 그런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즈 자세입니다. 그래서 심즈 자세랑 측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측이에서 조금 변형된 게 심즈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즈 자세는 측이를 한 다음에, 측이를 취한 후에 위쪽에 있는 다리를 굽힌 자세를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다리가 굽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자세를 여성분들이 언제 많이 하시냐면은, 우리 만삭의 임산부들이 잠자기가 힘들어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보통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옆으로 누운 다음에 다리에다가 베개 하나 딱 끼고 다리를 올린 자세 많이 하시거든요. 만삭의 임산부들이 막달에.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자세가 심지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심지 자세를 하시면은 이 동고가 잘 보이는 그런 체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 자약 하실 때 체위는 무슨 체위? 심지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직장 자약을 할 때 체위는 심지 자세고, 자, 장갑 착용을 후 좌약과 둘째 손가락에 윤활제를 바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동고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맨손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시고 이 장갑 착용하고 좌약을 들고 나서 거기다가 윤활제를 발라줘요. 그냥 약만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은 너무 빡빡해서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윤활제를 꼭 바릅니다. 그래서 좌약은 윤활제가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좌약을 잡고 있는 손의 손가락으로 좌약이 항문과 직장벽을 따라서 삽입되도록 밀어놓고, 이때 둘째 손가락이 직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약을 넣고 나서 이 약을 더 깊숙이 넣어주기 위해서는 이 손가락이 직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쭉 밀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5에서 10cm 삽입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안쪽에서 5에서 10cm 정도 더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우리 책에서는 직장 속으로 둘째 손가락이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약을 삽입할 때 환자에게 심호흡을 하게 합니다. 삽입할 때, 들어갈 때. 자, 그 이유는 심호흡을 해주게 하는 이유는 항문의 관략근이 이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삽입이 되면은요, 긴장을 해서 힘을 줘버리게 되는데, 힘을 줘버리게 되면 동고가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약이 삽입이 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약 들어갈 때 환자분한테 지금 약 들어갑니다. 심호흡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심호흡을 통해서 보통 힘 빼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환자가 힘 빼는 방법을 또 잘 숙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심호흡,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힘 빼세요 하면은 이제 복부의 힘이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그러면 복부의 힘이 풀리고 항문이랑 관략근의 힘이 풀릴 때 약이 훨씬 더 잘 들어갈 수가 있죠. 심호흡을 하게 하는 이유는 관략근 이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을 뺀 후 환자가 직장에서 약을 빼고 싶다는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몇 초 동안 환자의 양쪽 엉덩이를 한데 모아 꼭 누릅니다. 그래서 약을 이제 넣고 나면은 이 약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약이요, 바로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을 넣고 나서 바로 나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엉덩이를 한데 모아 꽉 눌러줘서 약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포인트죠. 좌약을 삽입하고 나서요, 15에서 20분간 그대로 있고 변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화장실 가도록 합니다. 좌약 삽입 후 바로 화장실 간다,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좌약 삽입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있어 주셔야 이 직장 안에서 약물이 충분하게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약효가 생기겠죠. 그래서 약물이 직장 안에서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삽입 후 15분에서 20분. 그래서 이때 변이를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고 나오려는 느낌이 너무 강할 때 화장실을 가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장 좌약 삽입의 목적이 나와 있네요. 자, 진정제, 신경안정제, 해열제 등 다양한 약물 투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약물 투여가 경구 투여가 잘 되지 않을 때, 경구 투약이라든지 또는 비경구 투약이 어려운 경우에 직장 좌약을 선택해서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해열제를 주로 직장 좌약으로 많이 선택해서 삽입을 하죠. 자, 그다음에 변비 완화제도 많이 사용하죠. 변비약, 완화제, 우리 응가약이라고 하는, 자, 변비약 완화제를 직장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은요, 이 약에 의해서 딱딱했던 대변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 약에 의해서 응아마려운 느낌, 배변을 자극해서 우리가 변이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 좌약으로는 기관지 확장제도 삽입을 할 수 있는데, 기관지 확장제와 같은 좌약은 전신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안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혈관으로 약물이 흡수가 돼서 전신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신 효과로 호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자약은 흔하게 해열제와 이 완화제를 가장 많이 좀 사용한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질좌약입니다. 요 이제 보통 부인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질좌약을 보시면 투약 전 대상자에게 소변을 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이유는 해부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가 질이고 자궁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바로 앞쪽에 뭐가 있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다시 지울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여기가 우리가 지금 좌약을 삽입하고 여기가 자궁이고요. 자궁 앞쪽에 보시면 있는 게 여기가 방광이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빵빵하게 차여져 있으면 약을 넣을 때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밀려서 나온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광을 비워주셔야 우리가 질 쪽으로 약물을 넣을 때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질자약 투여 전에는 대상자에게 소변을 보게 해서 방광을 비워줘야 됩니다. 약물 투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체위는 중요하죠. 자, 질자약을 투여할 때 체위는요, 배횡, 와위 또는 절석이에요. 그래서 배횡와위는 뭐냐면은 여러분, 환자를 반드시 눕힌 자세에서, 앙와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벌리게 해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다리를 벌리게 하는 자세.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회음부가 노출이 되는 거죠. 회음부. 이렇게. 회음부가 노출이 되게 하는 자세가 배횡와이예요. 배횡와이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절석이도 할 수 있어요. 이 절석이는 여러분 쇠석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쇠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골반 내진 자세라고도 해요. 골반 내진 자세. 우리가 흔히 산부인과 가서 검진 받을 때 하시는 자세인데, 자, 요 배횡와이에서 다리가 위로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그림이 좀 별로죠?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다리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는 산부인과 자세죠. 이렇게 다리 받침대에다 올리고 있으면 또 여기 보시면 회음부가 노출이 잘 되는 자세예요. 그래서 체위는 정말 시험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자약 넣을 때도 이 회음부가 잘 보일 수 있는 배응하의 절석이 자세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회음부는 우리가 부끄러운 부위잖아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위인데 회음부만 노출하게 하고 나머지 복부라든지 그다음에 하지는 좀 덮어서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갑을 착용한 둘째 손가락과 질자약의 끝 둥근 부분에 윤활제를 발라줘요. 좌약 끝에다가 좌약이 삽입될 그 부위에다가 윤활제를 발라줍니다. 그래서 질자약도 좌약이죠. 윤활제 꼭 발라주셔야 되겠고, 그래야 부드럽게 삽입이 돼요. 그 다음에 질강속 깊이 약 6cm 정도 삽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 안쪽에 6cm까지 쭉 삽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자약 삽입 후 주입된 약이 질 후원계로 잘 흡수되도록, 그러니까 질 후원계는 질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 뒤쪽, 질 안쪽, 질 깊숙한 곳 후원계로 잘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질자약을 삽입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리 내리고 앙와이에서 둔부를 올립니다. 둔부를 올리고 20분 동안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게 하면 약물 흡수가 안쪽까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앙와이에서 둔부를 올리고 있으면 그냥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 엉덩이 밑에다가 베개를 하나 받쳐줘요. 그래서 둔부가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약물이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게 한다. 둔부를 올리고. 그래서 삽입 후 둔부 올리고 20분 동안 그대로, 이 부분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자약의 삽입 목적이 나와 있는데, 질자약 삽입 목적은 감염 완화, 특히 질 쪽의 감염, 그 다음에 감염이 있으면 여러분 가려움, 소양증이 유발이 돼요. 그럼 이런 소양증 완화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통증 감소, 질 쪽의 통증, 타는 듯한 자결감, 이런 느낌 같은 거 있을 때 통증 감소, 그 다음에 질의 불편감 같은 것들을 감소할 때 질좌약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증상들 있잖아요. 질 불편감이 통증, 가려움증, 감염, 요건데요. 보통 이게 언제 나타나는 증상들이냐? 질염시,
질염증 시, 염증 시 나타나는 불편감과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굳이 뭐 외우지 않으셔도 우리가 질에 뭔가 감염, 염증이 있고 불편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럴 때 질저약이 삽입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질세척금기증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질세척금기증은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기초간호학, 모성 쪽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봐두셔야 되겠고 자, 질세척의 금기증이 월경 중일 때 월경 중에는요. 우리 그 질 안쪽의 환경이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알칼리성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알칼리성으로 변화됐다는 말은 뭐냐? 감염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감염에 취약해요. 감염에 취약한 그런 질 내의 환경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경 중에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질세척을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 감염이 훨씬 더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월경 중에는 질세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후반기, 만삭이죠. 만삭. 완전히 만삭의 단계. 요 만삭 단계에서는 질세척을 해버렸을 경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궁수축이 유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궁수축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밖으로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애들은 꽉 채워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임신 후반기에 질세척을 하면은 자궁수축을 유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분만 직후에도 질세척은 금기가 됩니다. 왜냐? 분만 직후라고 하는 거는 회음부 절개도 했을 것이고 회음부 절개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궁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렇게 뭐 상처도 되어 있고 오염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질세척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감염, 염증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만 직후에도 질세척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월경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만 직후에는 상처가 현재 아물지 않은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막 자극을 해버리면 이 상처가 아물겠어요? 아물지 못하겠어요? 아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세척 금기증은 월경 중, 임신 후반기, 분만 직후에는 질세척이 금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국소적 투약, 코와 좌약에 대해서 요약 정리는 종료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